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휴대폰은 진동이나 모음으로 전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들 특별 강연을 해주실 우리 너무나 더 잘 알고 있는 그죠? 국민 배우 정욱님의 특별 강연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소개는 우리 경희대학교 이도한 총장님께서 소개를 시켜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부르십니까? 아까는 몸을 풀었고 이제 정신을 풀 시간이 왔습니다. 국민배우 정욱 탤런트 배우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우리 정욱 배우님은 서라벌 예술대학을 나오시고 연세대 산업대학원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립극단 제1기생으로서 수료를 하셨고 극단 광장 창립 동인으로 활약했습니다. KBS TV 탤런트, MBC TV 탤런트, 그리고 환경 하남시 자문위원 등 극단 춘추 운영위원 등 많은 사회활동, 창작활동을 해왔습니다. 출연 작품을 보면은 영화를 30편 정도 출연했습니다. 드라마는 124편을 출연했고요. 대표적인 영화 드라마는 야망 25시, 제3공화국, 영웅시대, 보고 또 보고, 부모님 전상서, 113 수사본부 등 많은 영화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연극은 94편을 출연하셨는데 카라마조프카의 형제들, 전쟁과 평화, 루터, 노자의 일기, 서교수의 양심 등 최근에도 계속 무대를 떠나지 않으시고 무대에서 살다가 무대에서 죽겠다 이런 인생 철학을 가지고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 조국 건대와의 기수였던 이병철 회장님 역을 3번이나 하신 이병철, 제2의 이병철이라 할 수 있는 이병철 역할을 해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병철 회장의 삶에 대한 많은 조명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울에만 계시는 우리 정욱 배우님 지방 순회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가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정말 어렵게 모셔왔습니다. 여러분 잘 강의 들으시고 끝나고 난 뒤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사진도 찍고 사인도 받고 이제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되니까 하여튼 동작 빠른 사람이 먼저 사진 찍는데요. 근데 아마 내가 좀 부탁했습니다. 좀 혼란스럽더라도 좀 카메라 앞에 좀 이렇게 참아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럼 배우는 그런 보통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내가 양해를 구해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인상 소개하는 우리
무대에 우리 정욱 배우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큰 박수로, 뜨거운 박수로. 감사. 반갑습니다, 여러분. 바로 박사. 방금 우리 정장님 소개해 주신 정욱입니다. 근데 정장님이 많이 늘려주셔도 부족한데 제 드라마 편수를 245편인데 145편이라고 깎으셨어요. 조금 섭섭합니다. 저는 재벌 숭례를 많이 냈지 진짜 재벌은 아니고 이렇게 그냥 평범한 노인으로 여러분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제가 배우 생활을 자그마치 지금 65년 차입니다. 너무 어마어마하죠. 조금 나이를 들켜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재벌은 아니지만은 배우 생활은 그 어려운 배우 생활을 전 행운아처럼 잘 해왔습니다. 우리나라가 1950년 6.25 전쟁이 터지고 그리고 그것이 안정될 시기쯤 1958년도에 대구에 있던 국립극단이 서울 명동으로 옮겨오면서 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극단이 정부의 후원을 받아서 정부의 돈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체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기생으로 나라에서 월급을 주는 배우를 뽑았어요. 자그마치 그 당시 모인 인원이 6,300몇 명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뽑는 숫자는 18명을 뽑았습니다. 그것도 여자 4, 남자 14. 근데 제가 행운아처럼 그 14 속에 들어가가지고 배우 시작 시부터 지금 4급 공무원보다 조금 더 많은 월급을 받고 배우 생활을 시작했으니까 전 배우로서는 행운아 중에 행운합니다. 고생 모르고 배우 시작했죠. 그러다가 그것이 한 3, 4년 지나고는 극장장이 연극인에서 공무원으로 바뀌니까 이거 안 되겠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배우는 할 때 계약하면 되는데 월급 주는 거 이거 무리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까운 제도가 사장돼 버렸어요. 그것이 계속됐다면 정말 훌륭한 배우가 많이 나왔을 텐데 그것이 아깝게 그렇게 좌절되었습니다. 어쨌든 그건 사설이고 제가 오늘 여기 쓰게 된 이 영광은 그 많은 작품, 그 많은 영화, 그 많은 연극을 했지만은 저한테는 이렇다 할 만한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작품이 없었는데 1983년도 그러니까 82년도에 전두환 정권에서 통행금지 해제를 처음 했습니다. 1월 달에. 그러고 나서 또 뭘 풀어줬느냐면 그 전까지는 텔레비 드라마에서 이 기업 드라마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정치와 기업 드라마를 할 수 없이 통제했었는데 그걸 전두환 정권에서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82년 첫 해에 KBS에서 얼른 재빠르게 고독한 회풀 유일한이라는 그 유한양의 얘기를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고 MBC에서는 공주간부 김납수라는 걸로 드라마를 만들어서 양쪽이 경제 드라마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우리 MBC는 그때부터 착실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바로 다음 해인 83년도에 드디어 야망의 25시라는 작품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야망의 25시는 어떤 작품이냐면은 현재 재계 기업 총수들의 일상생활을 다큐멘터리식으로 추적해서 만들어간 그런 드라마였는데 여기 뭐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연세들 보니까 거기서
그 사채업자 단사천역에 박규채라는 배우가 했고, 그 다음에 현대 정주영 역할의 최보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우의 김우중 회장 역으로 너무 일찍 죽은 우리 후배 조경환이가 맡았고, 그 다음에 삼성 이병철 회장 역을 맡게 되는데 이 맡길 사람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 안 나느냐? 그때 정주영 회장이고 대우의 김우중 회장이고 사회 활동이 많아가지고 많이 알려졌습니다, 여러분한테. 그래서 그분들은 다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삼성 이병철 회장은 신문 인터뷰도 극히 제안을 하고 대회에 자기 내놓기 싫어하고 어떻게 보면 은둔형 사업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이미지를 연출자도 작가도 솔직히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떤 배우를 시켜야 되느냐? 이게 급해지니까 연출자가 5명의 후보 배우를 가지고 그동안에 그 유명했던 어느 관상학과가 있습니다. 관상가한테 가서 사진을 쭉 5명을 보이면서 여기에서 얼굴에 빈상이 조금도 없는 그런 사람이 누군지 좀 뽑아주죠. 거기서 뽑히기 접니다. 근데 관상 믿지 마세요. 저 재벌 아니에요. 돈 뽑으면 안 되고 돈 뽑고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하여튼 그런 계기를 해서 야망의 25라는 드라마에 제가 이병철 회장 역을 맡게 됐는데, 그것이 저한테 하나의 그 텔레비 드라마에서 터닝 포인트가 된 작품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잠깐 야망의 25로 돌아가서, 그 당시 이제 인기가 보통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당시 그저 거리에 늘어서서 텔레비를 그저 전도산업에서 보는 게 많았는데 거리가 미워질 정도로 그때 그걸 봤으니까 인기가 보통 많았던 작품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특히 제가 인기가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은 많이 이미지가 알려졌는데 삼성 이병철 회장은 잘 이미지를 모르다가 그 텔레비에서 보니까 아 저게 이병철이야 이래가지고 막 주의가 저한테 쏠리는데 제가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거기서 이병철 역을 했는데 이 양반들이 재벌들이 다 흥분을 했어요. 자기가 막 뜨니까 텔레비에서. 그래서 뭐 정주영 회장은 방송이 나가고 있는 중에 친구라고 막 불러가지고 요정으로 데려가고 그냥 맨날 자주 만나고, 심지어는 저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1층에 커피숍도 하나 내주고 또 소극장도 하나 지어주고 뭐 대단한 그런 그 서포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우중 회장은 그냥 방송 중에 그 이미지 잡다는 조용환이가 너무 위스키를 좋아해요. 그 좋아하는 위스키를 자기 그 호텔인 힐튼 호텔에 불러가지고 VIP실에서 노상 먹이고 뭐 거기다 승용차도 하나 사주고 뭐 보통들 난리가 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부 시선이 저한테 쏠렸어요. 야 이거 최고 삼성은 저 정부한테 뭘 해줄 거지? 이래가 전부 저한테 쏠리는데 전 조용했습니다. 아니 조용한 게 뿐이 아니라 전 귀찮을 정도로 아니 동네 이웃에 와서도 나를 물어가고 또 방송국 주변에 와서도 날 조사해가고 심지어 동해에 와서도 우리 가족 조사까지 해요. 아니 기분이 몹시 연장하게 제 뒷조사를 누가 되긴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방송이 그해 8월쯤 끝났는데 끝나고 한 보름쯤 지나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 받았더니 아유 정욱 선생 죄송합니다. 제가 삼성 비서실에 이희준 상무라는 비서입니다. 회장님이 한번 뵙고 싶어 하는데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반에 시간이 되시는지 한번 스케줄을 봐주시죠. 그 스케줄을 봤더니 마침 그때 시간이 비어서 내 시간이 되는군요 그랬더니 그럼 그날 꼭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 드라마도 다 끝났는데 날 왜 부르나 그런 기분이 들어가지고 약속대로 그날 갔더니 아닌 게 아니라 비서가 딱 기다리고 있다가 저를 안내하더군요. 안내하는데 또 가니까 전용 엘리베이터 앞에 카페트가 쫙 깔려 있어요. 제가 드라마 하면서 그 상식을 알았거든요. 그 카페트는 회장님이 출근할 때 하고 퇴근할 때만 쫙 깔았다가 또 퇴근하고 싶으면 다시 착 치우고
이러는 카펫인데 그냥 깔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다 말고 아니 이 카펫은 그 회장님 전용 아닙니까? 이렇게 그 드라마에서만 회장하지 마시고 오늘 회장 기분 한번 내십시오. 올라가시죠. 그럼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 회장실이 지금 그 삼성 본관이 강남에 와 있죠. 강남에 와 있는데 그때는 어디 있었냐면 남대문 바로 옆에 그 커다란 삼성 본관이 거기 있었습니다. 거기 꼭대기로 올라갔더니 막 들어가니까 그 당시 총리라시던 신현암 총리가 막 말씀을 끝내고 돌아서시면서 아이고 정은 어서 오시오. 그러자들 이 회장님한테 오신다는 얘기 들었어. 저 얘기 끝났으니 다음에 우리 봅시다. 그러고 신현암 총리는 나가시고 딱 이제 이 회장님 혼자 남으셨는데 나는 뭐 회장이라 내가 하면서도 조금 근엄하게 했는데 진짜 만나니까 어디 시골 촌장 같고 그저 조그마한 양반이 딱 말라가지고 말이에요. 참 자상한 노인네 같더라고요. 이 거리감이 아무것도 없이 처음부터 딱 대하는데 첫 마디가 야 정군 어서 오그래. 야 니는 참 여자도 하나 없는 아들만 달랑달랑 나는 그 4대째 귀한 손이라 하지 않으면 그 양반 말 특히 아메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아는 얘기도 그랬지 아메? 하고 꼭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는데 첫 마디에 그렇게 물으세요. 그래서 제 뒷조사가 다 잘 돼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라 하노. 나는 누구를 만나든 완전히 아는 사람은 안 만나질 않는데 그리고 이제 말씀하면서 얘기를 시작하는데 이 양반이 뭐 방송 얘기부터 자꾸 시작을 하는데 보니까 회장실이 장같이 이만해요. 이만한데 이쪽으로는 쫙 그 커다란 응접 소파 의자가 한 50개가 이렇게 쭉 둘러있고 그게 회장단 회의실이랍니다. 그리고 요쯤 위치입니다. 요쯤 위치에 이제 아까 신현암 총리 앉았던 그런 응접 테이블이 한 5명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있고 요 뒤로 큰 책상이 있는데 난 뭐 대기업 회장이니까 결제서류가 이렇게 쌓일 줄 알았더니 결제서류가 하나고 빵빵한 테이블 위에 커다란 한지하고 벼루하고 뭐만 딱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을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저쪽에 골프채가 한 500개가 있어요. 그건 뭐 영국에서 지금 발상지에서 쓰던 막대기로 된 골프채부터 뭐 최신형까지 한 500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좀 보니까 뭐 넥타이 수천 개가 걸려 있고 또 그다음 좀 보니까 더린 라이터, 뭐 듀봉 라이터가 이렇게 쌓여 있고 또 만년필이 그냥 쭉 있고 그러니까 그 양반이 야, 이 양반 대단한 수식가이로구나 하는 걸 금세 눈치채게 되더군요. 그래서 저한테 야 정문아 그 네 만년필 중은 뭐가 제일 좋더라 그래서 저희 아는 게 몽블랑이 참 좋다 하던데요. 그랬더니 야야 그런 소리 말거라. 그 저 만년필이라 하면 오토맨이라 하는 그 프랑스 제가 있는데 그거 이상 다를 게 없는 게야. 니 한번 굴려볼래? 그리고 그렇게 소박하고 친절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굴려보니까 물 위에 기름방울로 가는 것 같아. 살살살살 미끄러지더라고요. 만년필이. 그런 자랑다식을 먹으니까 얼마나 친근감이 가고 소박한지 참 저는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은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야 정문아 내 요즘 고민이 많대. 그게 무슨 고민이 이렇게 많으십니까? 내가 그동안에 사업을 하는 데는 사실은 나는 메모광이래. 뭐든지 누구하고 만나든지 다 메모를 해가지고 재료를 만들어 놓고 근데 저하고 말하면서도 별거 아닌 얘기도 자꾸 적으세요. 이렇게 메모에다가. 그래서 보통 사업을 할 때는 그 아이템에 대한 자기가 가진 메모를 붙여보면서 한떨 생각하면 보통 결심을 하는데 요즘 내가 큰 곤혹에 빠져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드디어 반도체에 손을 내갔는데 그거는 내 숱한 메모를 다 들춰도 도저히 결심이 안 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작년에 그러니까 제가 83년도에 만났으니까 82년도에 27억을 들여서 반도체 연구소라는 걸 만들었다. 거기에는 내 메모에 미국의 재미 반도체 학자가 무려 80명이 적혀있다. 80명이 적혀있는데 거기는 누가 언제 출산을 했고 그
그 사람은 연봉을 얼마를 받고 건강 상태는 어떻고 뭐 별게 다 적혀 있는데 섭외를 다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하면은 아이고 한국에서 반도체가 되겠습니까? 하고 손자를 치는 분도 있는가 하면 삼성이 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죠. 뭐 이렇게 해서 학자들이 와가지고 반도체 연구소를 해서 반도체가 우리나라에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를 하는 연구소를 가지고 1년 동안 운영을 해온 겁니다. 그 결과 저하고 만나기 한 달 전에 결심을 하셨다고요. 그래가지고 반도체 하는 걸 선언을 딱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도 고민이 안 가시는 거예요.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봐라 정근아, 이 반도체라 하는 것이 어느 나라나 정부와 기업이 합작으로 해가는데 우리만 기업 혼자 이걸 하겠다고 그러는 거다. 만약에 이 반도체가 실패하면 지금까지 쌓아올린 삼성은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라.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성공된다면 우리 삼성 앞으로 30년은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겠지 않아요? 그러신 말이죠. 그런 고민을 할 정도로 반도체에 무척 몰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 저한테 참 이런 말씀 하셨어요. 야야, 니 참 이실직고 하고 그래서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넌 내 집안의 안방은 구중굴보다 더 은밀한 데인데 니 어떻게 알았더노? 그래서 제가 뭘 합니까? 그랬더니 아니 내가 집안에서 모시베리 입고 있는 걸 네가 어떻게 알았더노? 내가 드라마에서 모시베리를 입고 나갔어요. 잠깐이야. 그 바람에 그러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내가 방송국에서 연출자하고도 다투고 의상 담당하고도 다투고 고집을 부려서 내가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했더노? 그래서 아니 회장님이 바깥에서는 아무리 뭐 저기 하셔도 오죽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시겠습니까? 집까지 와서 공단 입으시고 뭐 고급 파자마 입으시고 그거 별로 마음에 드실 것 같지 않고 집에만 오면 최고로 해방되고 싶으셔서 그런 편한 옷을 입을 것 같으시다는 제 추론으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결국 의지도 꺾고 감독 의지도 꺾고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니 참 야물대이. 그 양반은 두 가지 특징이에요. 말씀 중에 아매하고 야물대이. 예? 그리고 이제 그 메모하시는 습관하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시간을 금방 봤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을 본 거는 그 양반 경상도 사투리는 본 적이 없는 경상도 사투리더라고요. 의령에서 자기가 태어날 때 경상도, 그 다음에 진주에서 오래 살았는데 진주 경상도, 그 다음에 대구에 가서 대구 경상도, 그리고 서울말 이래가지고 그 양반만의 독특한 그 말씨가 경상도도 아니고 서울도 아니고 어디 본 적이 확실치 않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내가 캐치를 하고 야, 이 작품 전에 이걸 만나서 내가 알았어야 됐는데 이걸 뒤늦게 알았구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자꾸 얘기가 사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도 저런 얘기도 다 하면서 무려 1시간 반 시간이 지나갔는데 깜짝 놀란 건 야, 이 재벌이 이렇게 한가한 건가? 시간 반 동안에 그분하고 단둘이 얘기를 하는데 전화 한 통화가 안 와요. 이 재벌이 이렇게 한가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야, 내가 오늘은 그 바로 옆에 또 식당이 있어요. 저만큼의 그 회장 전용 식당이 있는데 거기는 화요일이면 신라호텔 주방장에 와서 반드시 화요일날 점심에 드시는 메뉴 모리소바를 만들어 드리는 자리예요. 오늘은 내 모리소바 먹는 날인데 니네가 모리소바 하자. 알았습니다. 가서 이제 거기 들어가서 정말 명품 모리소바를 거기서 맛있게 먹고 그리고 회식이 되는데 야, 우리 자주 보는 길에 잘 가더라. 그렇게 이제 해줬어요. 그러나 며칠이 지났는데 참 진짜 중요한 얘기를 빼먹었어. 야, 나는 1등을 하지 2등은 싫다. 뭐 보니까 뭐 현대고 뭐 대우고 많이들 뭐 경력금을 주고들 뭐 나를 치는 모양인데 나는 뭐 그래 시시하게 안 한다. 난 1등 아니면 안 한다. 너 의외 생각하나? 너 단단한 기업 하나 안 해볼래? 회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그건 사양하겠습니다. 왜, 왜 그런데? 저는 제가 방송에서 한 그 제 역할에 대한 모든 사례는 전부 방송에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동안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격려해주고 이러는 게 조금 도가 지나치니까 내가 보기에 거북했습니다. 저는 그거 다 필요 없고, 보니까 회장님 서해를 늘 하시는데, 저 글이나 하나 주시면은 잘 보관해서 내 자식한테까지 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아니, 그거야 뭐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뭐. 야, 그거 뭐 무슨 요한이 없겠나? 그래서 저는 그거는 아무 말씀 마시고 저 이렇게 가끔 뵐 수 있는 기회나 주십시오. 그날은 그 얘기를 끝나고 헤어졌습니다. 근데 며칠 지나고 났는데 그 처음에 저한테 연락했던 이순근 비서가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주상 찾아와서는 저한테 그 운둔근이라는 그분의 경영 철학을 저한테 전하시고, 또 다음에 이건 안양 골프장에서 만나자는 약속이니까 이 골프장 회원권은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골프장 회원권하고 가져와서 둘을 어쩔 수 없이 떠맡았어요. 운둔근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양반의 일종의 경영 철학이기도 한데,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운이 있어야 되고, 운이라는 건 둔하고 질기게 기다려야 오는 거고, 그 다음에 근이라는 건 끈기 있게 기다려서 운이 왔어도 끈기 있게 붙잡지 않으면 그 운은 달아나는 거다. 이런 뜻으로 운둔근이라는 말씀이 그분의 경영 철학입니다. 운둔근. 그래서 그 글을 받고 일단 돌아왔는데, 언젠간 같이 회장님과 안양골프장을 간 일이 있는데, 안양골프장에 가면 그 5홀인가 6홀인가 제가 기억합니다. 그 쇼톤이 하나 있어요. 짧은 홀. 파3죠. 거기만 오시면, 야 정구나, 여가 내 3호 홀이 내 어머니를 생각하는 홀이라. 왜 그렇습니까? 저 뒤에 찔레꽃이 잔뜩 보이죠? 저 찔레꽃이 필 때면 어머니가 나한테 반드시 하신 말씀이 있대요. 저 이름 보면 찔레꽃이 필 때는 시골에는 보릿고개라 해서 모두가 배고플 때라. 절대 네가 돈이 있어도 어려운 사람 막 보지 말아요. 잘 돌보래. 그 어머니는 동네에 누가 애기만 낳다 하면 미역하고 쌀을 가져가시고, 그리고 누가 식량이 부족하다 하면 반드시 곡식을 주시는 그런 자상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오면 어머니 생각을 하고, 그 나이 드신 분도 어머니에 대해서 늘 그 찐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걸 제가 옆에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87년도니까 그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이에요. 얼마 전인데 하루를 만났더니, 야 정구나, 예, 너 나 속지 말아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제주 도지사 만났다 가는 것도 내가 다 알고 있대. 그게 무슨 말씀인가 그랬더니, 너 그러지 말거라. 네가 한락하는 사람이 뭐고, 네 제주 도지사 만나서 한 게 뭐, 그러지 말고 내한테 가져오나. 내가 직접, 네가 직접 하고 내가 손 안 대도 좋으니 내가 탄탄하게 갈 수 있게 내 비서실이 최고의 결정기관이니까 거기서 탄탄한 계획을 만들어줄 테니 그걸 가져오나. 그 내용이 뭐고? 그래서 이실직고하죠. 사실은 제 꿈이 지금 한라산에다가 스키장을 만들고, 그 스키장을 내려오면 밑에 클럽하우스에는 투명 돔으로 크게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 안에 바깥으로 반출을 못하는 제주도 화산석을 잘 나열해서 식물원을 만들고, 거기다 브라질 기술자를 데려다가 사시사철 나비가 나는 그런 돔하우스를 만들어서 스키장과 나비공원을 만들려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는 참 야물대. 또 야물대를 칭찬했어요. 그거 하면 될 기라. 이거 좋은 생각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너 비행기에서 봐라. 60%가 전부 산입니다. 산을 개발하지 않으면 이건 안 된대. 산은 다 자산인데 그거 왜 섞여두노? 그거 잘해봐 그래. 그리고 서류를 가져오라고 해서 제가 갖다 드렸어요. 그런데 그 갖다 드리고 채 2달이 못 되셔서 가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연필을 못 보고 관상조퇴는 제가 재벌도 못 되고 이러고 이제 지금까지 미뤘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 대충 여기까지 하고 제가 그동안 하면서 그분하고 느꼈던 또 그분을 제가 알고 있는 그분의 일생을 가볍게 한번 더듬어 볼까 합니다. 그 이병철 회장은 우리나라 한일 합병이 있던 1910년도에 의령에서 태어나셨어요. 의령군 정곡면 중고리라는 데서 태어나셨는데 위로 형 한 분, 누이 둘, 그리고 4번째로 막내로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셔가지고 그 할아버지도 훌륭한 분이시라 그 동네 기산정이라는 하나의 그 서당을 세우시고 이미 천석을 이루신 훌륭한 분이셨어요, 할아버지가. 그 아버지도 또 착실히 할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고 가풍을 물려받아서 엄격하게 집안을 잘 다스리는 분인데 그 아래 태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회장 6살에 그 기산정 서당에 가서 한자를 배우는데 보통 다른 학생이 3개월 내지 5개월이면 한자를 띄우는데 이 양반은 1년이 걸려서 한자를 띄웠어요. 그러니까 과연 머리가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나머지 거기서 5년을 논어하고 자치통감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꽤 됐는데 야 너도 신식교육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진주에 둘째 누이가 시집을 갔는데 진주를 보내보내서 거기서 보통학교를 보냈습니다. 진주를 나가 보니까 갑자기 세상이 자기가 태어난 의령하고 보니까 막 비교가 안 되게 어쩌고저쩌고 막 정신없거든요. 그랬더니 야 웃기지 마라. 서울 가봐라. 서울 가보면 난 디비짓기다 뭐 이래가지고 그래요. 그래 바로 집이 좋아서 저 서울로 가랍니다. 그래가지고 3학년 거기 편입을 하자마자 바로 서울로 다시 올라와서 그때 외갓집이 어디 있었냐면 가회동에 있었습니다. 가회동에 있어서 가회동 외갓집으로 가가지고 수성고등학교로 다시 편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학을 배워가면서도 수학에는 몹시 뛰어나가지고 학교에서 별로 배울 게 없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전 안 되겠습니다. 전 빨리 졸업을 하고 싶어서 그 석성학교를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중동학교라는 데 가서 5, 6학년을 9개월 만인가 10개월 만에 마치고 그러니까 정시로 중학교를 간 게 아니라 검정고시 친구가겠죠. 그래서 중학교를 편입을 해서 중학교를 들어가가지고 중학교를 들어가면서 이제 외갓집에서 나와서 자취생활을 하는데 16살 되는 해에 아버님의 피언지가 당뇨하는 겁니다. 야, 네 결혼해야 되거든. 12월 8일 날이 결혼 날이니까 내려오라. 그래서 16살 나이에 들어 내려갔습니다. 내려가가지고 같은 경상도 교수의 안동권 씨 2살 연상의 부인을 얻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 결혼하고 그냥 결혼에 빠져서 한 2년 지나다 보니까 이건 공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아버지한테 저 지금 이제 유학을 떠나야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별로 반대는 안 하시는데요. 그러나 사필주의이라 네 알아서 잘하 그래요. 그래가지고 일본 유학을 가가지고 와세다 대학교 정치경제학부에 입학을 합니다. 졸업장이 없어도 그때도 또 돈 가지고 다 통했던 모양이에요. 거길 들어가가지고 그 당시 그 상태가 중일전쟁도 있고 그냥 또 사회는 온통 빨갱이들 등살로 막 혼란스럽고 또 경제공황이고 또 대동아전쟁, 태평양 전쟁 막 일어날 텐데 그런 혼란 속에서도 2년간
열심히 공부를 했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이 양반이 거기 갔을 때 지금 이승문이라는 친구를 하나 만났어요. 그 친구가 야 하숙 생활하면 꼭 감옥 생활하는 거하고 똑같으니 그 자취를 해라. 너 돈도 있고 하니까. 자취를 해가지고 2년 동안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일본의 중류 생활을 5, 6명 가족이 하는데 돈이 얼마 들었냐면 60엔 들었답니다. 60엔. 그런데 집에서 한 달에 얼마씩 보내줬냐면 200엔씩 보내줬으니까 그 중류 가정이 한 3배 반 정도의 돈을 받았으니 돈이 여유가 꽤 있었는데도 혼자 자취하면서 제대로 챙겨 먹질 않아가지고 정모하면 그 앞에 나가서 모밀국수 모리소 반장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2년 만에 각기병이 걸렸어요. 이 양반이. 각기병이 걸려가지고 맥도 못 추고 그러다니까 학교에다 일단 휴학기를 내놓고 돈은 많이 있어가지고 내 몸을 회복해야 되게 되어서 일본 전국 온천과 유적지를 1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먹을 거 먹고 해도 별로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결국 중퇴를 하고 도로 의령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자 여태까지 돌아다니는데 졸업장 한 장 없어. 뭐 자기 해놓은 것도 아무것도 없어. 허무하기 짝이 없고 자기 자신에 대한 모멸감도 있고 그런 생활을 한 2년 하다 안 되겠다 싶어서 뭘 겨우 취미 붙인 게 골패라는 일종의 노름을 빠져가지고 허구한 날 골패에 빠져서 노름하다가 새벽별보기 운동으로 집을 들어올 텐데 하루는 아침에 다 지쳐가지고 집을 들어오는데 유리창으로 비치는 그 밑에 애들 셋이 쭉 누워 있는 걸 보고 그때 25인데 이미 애가 셋이었습니다. 첫째가 이제 이인이 장녀, 그 다음에 이제 둘째가 장남 이맹희, 셋째가 차녀 이숙희, 또 넷째가 이창이라고 이남, 그리고 이명희, 지금 신세계 그룹 거기 회장이죠. 거기 넷째가 이명희, 그리고 막내가 그 삼성을 이어받았던 이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벌써 이인이 이명희 이숙희는 태어났을 때가 돼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한심해져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다음 제가 아무래도 뭔가 해야 되겠습니다. 저 사업을 해야 되겠으니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글라 그러자는데 네 줄났고 300석 규모의 재산을 따로 뒀는데 그걸 줄기라. 그거 가지고 네가 알아서 잘 하거라. 그래서 300석 규모의 돈을 받아가지고 근데 그 양반의 특징인 게 뭐든지 새로 할 때는 여행을 다녔어요. 뭐든지. 그래가지고 그때 그걸 받아놓고는 이제 나와서 여기저기 여행을 다 다니고 평양도 어디 다 돌아가지고 돌아왔다가 마산을 뜻 갔더니 하나도 눈에 들어온 게 없더니 마산에 가니까 그 당시 모든 경상도 곡식이 글로 들어와서는 거기서 도정을 하고 도정들이 해외로 나가고 국내로 나가고 거기가 하나의 집산지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 눈을 떠가지고 아 이거다. 근데 보니까 도정하러 온 사람들이 들이 밀려가지고 막 정부서에 항의들을 하고 이런 걸 보고 여기서 사업이다. 이 친구 둘을 더 불러가지고 그 당시에 1만 원씩 3만 원을 가지고 합동정미소라는 걸 차립니다. 근데 합동정미소를 차리는데 물론 조금 모자라는 건 식사능에 이제 대출받고 그래서 했더니 1년 뭐 미워 터지는 거예요. 쌀이 맨날 빠는 쌀이. 그래서 1년 동안 죽어라고 그러는데 결산을 해보니까 실제 수입은 별게 아니라. 그러니까 두 친구가 야 이쯤에서 우리 사업 접자. 이거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 회장이 우리 그러지 말고 1년만 더 연장해서 그때도 이러다면 사업을 접자. 이러고 다시 정비소를 하는데 이 회장 생각한 것이 우리 창고를 좀 늘리자. 창고를 늘려가지고 쌀이 쌀 때는 무조건 사들이고 쌀이 비쌀 때 팔고 해서 다시 1년 됐을 때 결산을 하니까 자기들이 3만 원 들였던
가게가 5만 원에 흑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게 뭐 쌩쌩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돈이 좀 생기는데, 그때 일출 자동차라는 일본 자동차 회사가 차 10대 가진 회사가 있었는데 그걸 판다 그러니까 그걸 사자. 그래서 뭐 있는 돈하고 또 식사여행 대출하고 해서 그 자동차 회사를 샀어요. 거기다가 자동차 10대를 더 샀습니다. 그래서 20대의 자동차 회사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자동차 한 대가 요즘 체감으로 느끼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비행기 한 대 정도의 값이 그때 자동차 한 대의 값이었으니까 20대의 자동차를 가진 회사라니까 그때 뭐 뻐근했겠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저 곡식 자기네 차로 막 실어날라, 또 정류소서 들이빠, 그리고 또 도로 배달해, 뭐 정신없이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빤한 거 자기가 할 일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뭘 하러 다녔냐면 거기에 토지도 사고 뭐 논밭도 전밭도 사고 이러면서 이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한 거예요. 이 부동산 투자가 재밌는 게 뭐냐면, 자기가 사놓고 식사하는 게 다시 대출을 받으면 산값보다 더 많이 주는 거예요, 대출을. 그러니까 여유자금 있으면 여유자금 돌려. 또 그 땅에서 15%의 소장료가 나와. 그러니까 돈이 공돈이 막걸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속에서 돈이 막걸로 들어오니까 역시 그때야 무슨 이 양반이 젊었을 때 사업 이념이 있고 어떤 정신적인 뚜렷한 뭐가 없었으니까 마산의 기생집이라는 기생집은 다 돌아다니고, 마산에 총 기생이 60명 있었답니다. 60명을 한 자리에 다 불러놓고 술판 두고 올리면 그래봐도 별 재미가 없거든요. 그런 세월을 보냈는데 하루아침에 쇼크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이 중일전쟁에서 패하자 모든 대출 중단이다. 그리고 즉시 회수해라. 캄캄하죠. 그래서 그냥 닥치는 대로 반값에 헐값에 밭, 할 것 없이 또 정미소, 자동차 공장 다 팔아가지고 은행 대출을 싹 정리하고 나니까, 그리고 또 세 사람이 누누고 나니까 기가 막히게도 아버지가 처음에 물려줬던 재산 그것만 똥방 남더라고요. 너무나 기적적인 얘기죠. 그거라도 남은 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때 양반 이 위에 자주 쓰시는 말이 있어요. 야 정훈아, 은행 믿지 말거래. 은행이라 가는 데는 날이 개만 우산 주고 비만 왔다 하면 우산 뺏어가는 데기야. 은행 믿지 말거라. 그게 그 양반이 자주 쓰시는 말이에요. 날이 개면 우산 대이 주고 날 조금만 어리면 우산을 다 뺏어가 버린다. 그럼 자주 쓰시는데,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이 재산을 어떻게, 요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또 이제 여행길에 올라가지고 대전, 대구, 대전, 서울, 함흥, 평양, 그래서 저 중국 산동반도로 북경으로 한 바퀴 돌 동안에, 야 중국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상업자금이 큰 자금을 가지고 굴리는 걸 보고 양반이 깜짝 놀랐답니다. 보통 자기가 가진 자금의 300석 규모의 10배, 20배를 가지고 굴리는 걸 보고 참 맥이 떨어졌는데, 하나 눈에 싹 들어오는 게 그쪽에 사과하고 건어물이 몹시 귀한 거를 눈으로 여기고, 대구로 왔더니 마침 건어물도 사과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사회라는 첫 간판을, 삼성 이름이 그때 처음 듣는 거죠. 그러니까 삼자라는 게 크다는 뜻이 있습니다. 성, 높고 빛나고 영원히 빛나라는 뜻으로 삼성의 사회를 거기다 열고, 그때부터 사과를 사드리고 또 건어물을 사드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 사과밭을 통째로 계약을 해서 재배를 하고, 또 건어물도 직접 업자를 내려보내서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점점 커가는데, 그러다 그게 잘 되니까 한 옆에다가 제분소, 밀가루 파는 제분소를 만들어 놓고, 그 당시 뭐 라면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쌀밥, 보리밥 아니면 국수 아닙니까? 그걸 국수까지 만들어 팔고, 이러다 보니까 뭐 또 삽시간이 막 불어나기 시작하고,
또 조금 가다 보니까 일본 사람이 하던 조선 양조장이라는 걸 이제 슬슬 일본이 기울어지는 걸 눈치채고 이제 팔고 가려고 내놓은 걸 얼른 사가지고 조선 양조장을 인수했는데 이게 노관한 거예요. 이 양조장이. 그런데 양조장에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협동심이 좋고 좋았던지 그때 공장장이라는 사람이 김재명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과의 만남은 참 어떻게 보면 이 회장한테는 운명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양조장의 공장장이 마지막에 사업에 공장을 짓는 공장장까지 그 양반이 하게 됐으니까 굉장한 인연이죠. 그 양반을 만나서 그걸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한 9년쯤 하셔가지고 돈이 엄청 생겼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서울로 진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하루는 전부 직원들 다 모아놓고 난 이제 여러분들 덕분에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 그러니 오늘부로 이 양조장의 모든 이 대구의 사업은 당신들한테 그대로 그냥 공유하고 가겠소. 그냥 주고 갈 테니 당신들이 잘 협동해서 지금과 같이 잘 살려가지고 여러분 생활이 풍족하길 바라고. 그리고 서울로 떠났습니다. 그때가 48년이에요. 1948년이니까 6.25 나기 2년 전입니다. 그래서 서울로 올라와서 한 1년쯤 있다가 1년치 안 돼서 종로 2가에다가 정식으로 삼성물산 주식회사를 설립합니다. 그것이 이제 제대로 삼성이 시작된 거죠. 삼성물산 주식회사 시작해서 그다음부터 설탕 모든 거 다 들여오고 소비재를 막 들여오던데 잘 되거든요. 잘 되는 데다가 그때 어떤 걸 택했냐면 자기가 75%를 투자했는데도 거의 자기 몫을 다 안 갖고 거의 공동 배분하듯이 이윤을 배분해 줬어요. 임원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뭐 헌신적으로 하고 너무 잘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 뭐 천호산이 동화상산이 유명한 상사들이 있었는데 불과 1년 만에 무역업자 7위가 됐고 1년 반 만에 무역업자 1위가 됐습니다. 삼성 주식회사. 그래가지고 참 대단한데 그때 가만히 있다 보면 하루아침에 라디오에서 북괴가 쳐들어왔다는 긴급 뉴스가 나오고 그리고 어물어물하다 방송만 듣고 있다 보니까 시기를 놓쳐서 피난을 못 가셨어요. 그리고 사흘쯤 있다가 막 열하는 소리가 나와서 골목에 나와보니까 막 탱크가 굴러가고 붉은 깃발을 포에다 달고 막 밀려내는데 정신없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 공교롭게도 그 6.25가 나기 3일 전, 그러니까 2월 22일 날 미국 군정청에서 10원의 최신 자동차를 하나 불화받아서 자기 소유로 했는데 그걸 금방 보니까 길거리에 박근영이라는 남로당 당수가 시뻘건 완장을 타고 그 차를 타고 가는 걸 눈에 봤습니다. 그런 지경을 겪고 유경을 거기서 맞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잔뜩 나가야 될 물건 또 들어온 물건 뭐 이게 용산 모세 창고 인천 모세 창고에 잔뜩 있었는데 그걸 손쓸 사이 없이 다 그냥 풍지박산을 날려버린 거예요. 그걸 수습하느라고 정신없이 그러는데 드디어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해가지고 다시 뭔가 되는 것 같더니 또 중공군 개입으로 또 피난을 내려가게 되니까 그때는 나보다 먼저 가야 되겠다 싶어서 다 챙겨가지고 부랴부랴 이제 내려가서 갈 데가 없으니까 우선 대구를 내려간 거죠. 대구를 내려가서 우선 그 자기가 올라왔던 양조장에 가서 내가 이렇게 돼서 다 실패하고 내려오니 우선은 좀 여기 거처에 내가 있어야 되겠어 그랬더니 아니 사장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해서 여기 잘 살면서 3억 원이라는 돈을 비축해 놨습니다. 그 돈을 회장님 마음대로 가지고 사업을 다시 하죠. 너무나 이 사람도
보통 통이 커도 그때 놀래면 자기도 스스로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3억 원을 덜컥 받는 그 기분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3억 원을 받아들고 서로 정말 고맙다 치하다 하고, 그때 제2 임시 정부가 있던 부산으로 내려가서 다시 삼성물산을 시작합니다. 삼성물산 주식회사. 그것도 내려와서 하니까 그 3억 원이라는 돈이 솔직히 지금 삼성 전체의 시드머니가 된 거랑 똑같습니다. 그 미천이 돼가지고 거기서 사기만 하면 다 돈이 되는 거예요. 뭘 샀든 그죠. 외국에서 온 걸 다 사면 돈이 돼가지고 막 들어오는데, 그때 3억 원을 받아가지고 1년 만에 보니까 얼마가 늘었냐면 30배인 60억이 됐더라는 거예요. 3억이. 그러니까 얼마나 돈이 잘 벌린 거예요. 1년 만에 60억을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옆에서 임원들이 신이 나가지고, 야, 이거 우리 잘 되니까 이제 뭐 걱정이 없습니다. 뭐 했는데, 이 회장은 그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우리 이 귀한 나라에서 외화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 이거 뭐 이렇게 해서 설탕 무스레기나 사오고 뭐 사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 다 외화 뺏겨버리고, 원조받아서 첩부분들을 뺏기고 비료를 뺏기고, 이거 어떻게 우리나라 살아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임원들한테, 아무래도 우리가 소비재 공장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건설해서 가공 공장을 만들어야 되겠어. 그랬더니, 아니 회장님 이거 좀 도우셨습니까? 전쟁도 아직 안 끝났고 지금 종전도 안 돼 있는 상태인데 거기서 어떻게 제조업을 합니까? 제조업이라는 건 공장 지어야 돼. 그것도 해서 생산해야 돼. 그러면 돈 회수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이 전쟁 중에 어떻게 그걸 합니까? 지금 물건만 사면 다 돈 되는데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리고 다 하나같이 반대를 하는데, 이 양반은 설탕 수입하면서도 계속 메모해. 설탕을 원당 어떻게 줬고 뭘 어떻고 메모해는, 그걸 가지고 혼자서 설탕 공장을 세워야 되겠다고 마음을 굳히고 있었던. 그런데 부산의 전 부지를 통해도 맨 군수용지구 공장을 세울 데가 없어요. 공장을 세울 데가 없어서 그 사람이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딱 유일한 자리가 하나 부산에 있는데, 부산 공무공업사라는 자리가 15,000평이 있는데 그게 가장 적진데, 거기 이동인 회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옹고집인지 누가 들이대도 그건 안 판다 이거예요. 그 현재 쓰고 있는 땅도 아닌데. 그래서 상수상 이병철 회장이 그 사람 직접 만나가지고, 여보시오 이 회장, 이거는 내가 살자는 게 아니고 우리 나라가 살자는 거예요. 응? 그럼 생각해 보시오. 우리가 설탕을 현지, 우리가 먹는 거는 현지 가격에 3배를 주고 먹고 있는데 그걸 갖다 그냥 소리 없이 먹으면서 외화는 전부 날아가고 있으니 이게 나라 꼴이 뭐가 되겠어. 우리 나라 좀 살려봅시다. 이러고 사정을 하니까 두 말 안 하고 줬어. 당신이랑 내가 팔겠어. 그리고 나는 얘기하는 그게 가격이 다 줄 필요도 없어. 적당한 가격 내줘. 그래서 그 선뜻 내놔가지고 거기다 이제 드디어 제1제당을 착수를 하는 겁니다. 제1제당을 착수하는데 뭐 그 임원들은 그때까지 반대한 거예요. 전부가. 아니 사장님 지금 그냥 물건만 사면 다 돈 내는데 왜 그걸 그런 짓에서 건설하고 뭐하고 그걸 어떻게 간다 하시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알았어. 어쨌든 우리 옆에다가 제1제당 사무실 몇 사람을 놓고 추진해 갑시다. 그리고 고집스럽게 해서 일본 미세이 상사에다가 폴란드, 기획 폴란드 수출을 하는 견적서를 요청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제일 우리가 급했던 게 종이 한 장 나오지 않아서 제지, 그 다음에 약이 없어서 제약, 그 다음에 세 번째 설탕, 이 세 가지의 기획 폴란드 수출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한 3개월 걸려서 왔는데 거기 보니까 제지는 한 8개월, 그리고 제약은 7개월, 그리고 제약은 6개월 정도 걸려야 된다는 그런 견적서가 왔습니다.
어쨌든 단 한 달이라도 땡겨서 해야 되겠다 싶어서 결정한 것이지 제 당입니다. 제 당을 하는데 그냥 부랴부랴해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일본 가서 미세일에 계약을 하고 기계를 계약하고 다 했는데 막상 이제 해서 기계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일본에서 기술자가 와서 조립을 하고 나중에 시운전까지 다 해야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너 일본 사람 안 된대. 그때 철저히 일본 매척하던 이승만 대통령이 단 한 사람도 일본 사람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아까 말씀드린 그 양조장 공장장을 했던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자꾸 이재명이가 나오려고 해서 김재명입니다 그 사람. 김재명이라는 명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우리 이 설계도 가지고 한번 만들어 올 수 있겠어? 하시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회장도 직접 자기가 매달려서 거기 맨날 도면을 보면서 그걸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자꾸 진행이 되어가는데 일본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만약에 우리 기술자가 안 가가지고 그것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또 시운전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로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딱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래 하여튼 5일 가지고 그냥 만들었는데 6개월 만에 드디어 기계가 다 완공이 되고 시운전을 해야 될 때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기계를 돌리니까 온 기계가 부서지는 소리가 나고 가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멈춰놓고 또 온종일 여기 들여다보고 저기 들여다보고 그 다음날 또 했는데 또 역시 완전히 요중동으로 막 기계가 다 부서지는 소리가 나고 3일째 또 그러고 있는데 언뜻 그 용접공이 하나 지나가면서 그 회장님 원당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만 한마디 하는데 피떡 정신이 나서 야 그거 덜어라. 그래서 원당을 전부 절반 덜어내고 탁 돌리니까 갑자기 그냥 하얀 밀가루 같은 설탕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막 그때 춤을 박수를 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죽겠는 것이 제발 그걸로만 좀 끝이 났으면 좋겠는데 이 양반 딱 하는 말이 기업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돈보다는 국가가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막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이 양반 다른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뭘 하시려니까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좀 거리를 봐라. 전부가 그냥 옷 입고 다닌다는 게 군복이나 시커멓게 물들여가지고 전부 입은 사람이 다 하고 이 거리 꼴을 좀 봐라. 우리나라가 가리자도 가난한데 얼마나 가난해요. 그 당시 이제 상하이 신사만이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영국제 양복 한 벌을 입으면은 월급이 그 당시 200원이었는데 600원을 가져야 세 달치 보목을 가져야 양복 한 벌을 입을 수 있을 때입니다. 이건 아니네. 우리나라에서 거리 대가를 위해서도 빨리 사람들이 옷을 좀 입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재계에서는 제당 하나 있는 사람이 완전히 간땡이가 부었어. 응? 영국이 400년 역사를 가지고 세계를 누비고 있는 양복집을 한국에서 만들어? 거기다 한국에 무슨 인프라가 있다. 제사가 따로 있어. 무슨 염색이 따로 있어. 직공이 따로 있어. 직조가 따로 있어. 그 분업화가 다 잘 돼 있는 나라에서 400년 전통을 가지고 만드는 걸 한국에서 만들어 저 사람 돌아도 완전히 돈 사람이다. 전부 이렇게 평가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양반 메모가 얼마나 꼼꼼한지 작은 거기는 무려 나중에 나온 거지만 180여 가지의 메모가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신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다 반대하는데 상공부에 들어가서 내가 이 모집 공장을 하려고 하는데 상공부 장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이 양반이 눈을 크게 뜨더니 손을 덥석 잡고 회장님 바로 그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걱정이 돼서 사실은 독일 스펜바우사에다가 6,000돌의 미연지 기계를 발주해 놨지만은 그걸 갖다 지금 정부에서 운영할 입장도 못 되고 적당한 민간업자도 없고 이런 실정인데 그 너무나 반가운 얘기입니다. 그걸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상공부에서 매달린 거예요. 상공부 장관이. 그래서 거기서 힘을 얻어가지고 그럼 나는 기계를 일본 기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오?
아닙니다. 저 스펜바우 회사에 하면은 우리가 이미 연고가 있고 그러니까 아마 잘해줄 겁니다. 그래서 스펜바우에서 이제 그 공장 설계도를 받았습니다. 공장 설계도를 받았는데 역시 이 사람이 꼼꼼하게 해놓은 그 메모하고 대조해 보니까 우리나라 기후 조건, 우리나라 전력 조건 뭐 이런 것들하고 안 맞는 것들이 있어서 그거는 영국, 이태리, 프랑스 한 세 군데에다 놓아서 발주해가지고 드디어 그거를 시작을 하는데 예정 공사 기간이 얼마나 잡냐면 서독에서 하는 말이 우리 기술자 60명이 1년 동안만 하면 될 겁니다. 지금 인도도 그랬고 또 터키도 그랬고 우리가 1년 공사를 해서 훌륭하게 공장을 세웠어 그랬더니 이 회장님이 아유 그런 말씀 마시오. 우린 1년이 걸려서는 안 돼요. 그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우리 기술자로 우리 7개월만 해야 되겠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놀래서 빠져. 아 이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이 간다. 우리는 목도 죽여주시고 그래서 또 그 아까 말씀드린 김재명 공장장하고 둘이 구소회담을 하고 여보 우리 어떻게 해봅시다. 그러시오. 그래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그 인프라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한꺼번에 회사에서 다 만들어야 돼. 제사 공장도 만들어야 되고 염색 공장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조직 공장도 만들어야 되고 직조 공장도 만들어야 되고 일관 생산을 다 해야 된다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걸 해냈습니다. 해내가지고 처음 복지가 나오니까 야 영국질이고 이제 국산이 뭐 얼룩죽 시원치 않겠어? 이러고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거기다 값도 뭐 12,000원? 아니 6만원씩 가는데 12,000원짜리가 오죽하겠어? 그런데 한 사람 이거 보고 얘기가 나가기 시작하니까 야 이게 아니다. 이건 상하이째는 게임도 안 된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불붙듯이 막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뿐이 아니라 400년 전통을 가진 영국에서 값도 저렴하고 질이 좋으니까 수입을 해가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돼서 또 하나의 성공이 터집니다. 이거 박수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시간 너무 소모하는 거 아닙니다. 조금 줄여서 하겠습니다. 근데 다 잘 되는 건 아니고 어려운 것도 있죠. 삼성 이병철 회장에는 비료라는 게 하나의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비료는 하긴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원조로 살았지 않습니까? 원조를 우리가 얼마를 받아서 하느냐면 1년에 2억 5천만 불을 원조 받아서 나라를 운영하고 살았어요. 2억 5천만 불 중에 1억 불이 비료비로 나갑니다. 1억 불이 비료비로 나가는 데다가 비료가 제때 선적에 안에서 도착을 안 하면 농사 시기를 놓쳐가지고 농사를 망쳐요. 이러니까 비료가 얼마나 급한 국가 자산입니까? 이걸 해야 되겠다. 이걸 해야 되겠다 해서 이 사람이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 여기 있는 수덕 저 대사한테 내가 이걸 비료 공략을 하고 싶으니 어떻게 손을 써줄 수 없겠어 그랬더니 알았어 그래가지고 그 당시 서독의 에르하르트 경제상을 소개를 해주고 가서 만나보시오. 거길 갔습니다. 갔더니 너무나 잘해주시고 그 크루프 재벌이라는 재벌을 소개해 주셔서 그리고 딱 갔더니 재벌 회장이 마치 외국 출장 중이고 36살 나는 팔팔한 부사장이 나오는데 너무나 당당하고 너무나 똑똑해서 그냥 반했답니다. 첫눈에. 근데 그 사람 하는 말이 서독이나 우리나 분단 국가의 운명은 거의 마찬가지고 우리가 공산여권을 물리치려면 확실한 경제 부분밖에 길이 없습니다. 우리 크루프사도 경제가 안정되고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노동절만 되면 공장마다 새빨간 깃발로 덮여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소란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정되고 보니까 노동절만 되면 가족 태우고 여행 가는 복수방엔 차가 길을 베어서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힘을 얻고 참 좋았는데 거기다가 뭐라고 하냐면 정부에 만약에 지불 보증을 받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 이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은행의 지불 보증이면 우리가 얼마든지 들어주겠어. 이러고 선선히 대답을 해주니까 날개 달린 것처럼 고단 예정지인 이태리의 몬테카니 재벌한테는 또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거기서도 역시 충분히 그룹사에서 당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협조할 테니 그저 당신 대주주로 있는 은행의 지불 보증서만 가지고는 우리가 다 해주겠어. 그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아이고 한숨 나왔다 그러고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 로마 관광에 나가자고 로마 시내에 나갔는데 느닷없이 비보가 날라온 겁니다. 한국에 4.19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학생들이 온 천지를 뒤졌고 좀 난리가 났다. 맥이 다 풀리는데 그래도 고당 예정지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으로 일단 옮겼습니다. 미국을 가가지고 연료사람 소개를 받아서 얘기를 해보니까 하나같이 분위기가 싹 바뀌어져서 손살을 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정이 그렇게 불안한데 우리 개인도 그래요. 저 집이 뭐 망해가는 거 싶다는데 누가 돈 줍니까? 다 외면을 해서 할 수 없이 좌절을 하고 비료 공정을 일단은 한번 줬습니다. 접고 아 이건 안 되겠구나 하고 돌아왔는데 그 다음 또 언제 적게 되느냐? 혁명정부가 일어났죠. 혁명정부는 뭡니까? 5.16 군사쿠데타가 났죠. 그때도 일본 출장 갔을 때 갑자기 모처럼 골프를 가려고 아침 7시에 나서는데 일본 기사 신문을 주면서 회장님 이거 아십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지금 한국에 군사쿠데타가 났습니다. 깜짝 놀라서 보니까 그래도 다행인 것은 첫마디에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삼고 이렇게 나오면 아 이거 최소한도 자유경제주는 살려갈 수 있겠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오지도 못하고 거기 그러고 있는데 한 번은 거주민단 단장을 시켜서 거꾸로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한 번 삼성 도쿄 지점장을 시켜서 빨리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제의가 들어오고 압박이 가해왔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길게 잡았는데요. 근데 여기서 그럼 그 혁명이 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하고 처음 만났던 장면만 한번 여기서 짚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렇게 왜 안 들어오냐고 협박을 받을 때 일단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적 축제자는 국내에서 벌써 11명이 구속이 돼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구속이 돼 있는 사람이 이 회장이 들어오지 않으면 처리를 어떻게 할 길이 없겠노라 이런 얘기가 들어와서 그 당시에 그 부적 축제자를 담당하고 있던 이주일 장군한테 서한을 냈습니다. 그 서한은 그 당시 신문에 전부 나와 있던 거니까 제가 참고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정 축제자를 처벌한다는 혁명정부의 방침 그 자체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백해무익한 악덕 기업인들과 변칙적이고 불합리한 세제 하에서도 국가 경제 재건에 기여하면서 국민에게 일자리를 주어 생활을 안정시키고 세금을 납부해 국가 운영을 뒷받침해온 기업인들과는 엄격히 구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염려하는 바는 오직 오늘날의 혼란의 근원은 국민의 빈곤에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제거하느냐는 문제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경제의 안정 없이는 빈곤을
추방할 수 없습니다. 경제인을 처벌해 경제활동을 위축된다면 빈곤 추방의 소기 목적은 오히려 역행한 결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나를 비롯한 많은 기업인들의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하는 궤변이 결코 아닙니다. 나는 전 재산을 헌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이 국민의 빈곤을 해결하는 방법이 된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는 편지를 그 당시에 보냈습니다. 이건 실제 그때 신문에 나와 있던 기사입니다. 그러고는 그 다음날 기자들을 불러서 기자회견을 자청했어요. 근데 모든 기자들이 당신은 지금 압력에 의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강제로 들어가는 겁니까? 하고 묻는데 아닙니다. 내 자유로 들어갑니다. 자유로 들어가서 나는 빈곤 추방을 위해서 내 재산 전체를 헌납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들어가서 실무자들과 협의해보고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떠나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반쯤 비는 억수같이 오는 김포비행장에 내렸는데 아들들은 온종일 그 빗속에서 차를 가져와서 기다려도 볼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 비행기에 내리자마자 정보보건 2명이 뛰어올라더니 이병철 회장을 먼저 모시고 집차로 모시고 가서 떠나는 겁니다. 아들은 차를 몰고 뒤로 따라갈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이 어디로 가나 저기 지금 마포 형무소로 가나 서대문 형무소로 가나 그러고 따라가는데 마포를 지나고 그 다음은 서대문 형무소를 지나고 그러더니 명동에 메트로 호텔로 차가 들어가는 것까지 두 아들이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럼 메트로 호텔 2층에 딱 들어가더니 보니까 시험병들이 복도에 서 있고 방으로 안내를 하는 거예요. 일단 들어가 쉬십시오. 일종의 연금이죠. 메트로 호텔. 들어갔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밥을 주면서 오늘 이주일 장군이 저녁에 면회를 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온종일 기다려도 결국 저녁 때도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그 장교가 오더니 지금 재건축위로 가서 박정희 부의장을 만나야 되겠어. 그 당시 혁명 당시 처음에 재건축위의장이 박정희가 아니었죠. 장도영 씨였습니다. 그래서 부의장을 만나러 가야 되겠어. 그래서 나섰는데 딱 가니까 키가 짤짤막하고 선글라스를 낀 다부진 사람이 딱 나타나더랍니다. 그때 그 한 대화록들이 마침 속기사에 전부 남아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었어요. 언제 돌아오셨습니까? 고생은 되지 않았습니까? 부정축제자 11명에 대한 처벌을 우회하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이야기를 해도 좋으니 기탄 없이 말해주이소 하고 다부지게 나오더라. 그때 속기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정축제자로 지정되는 기업인들은 사실 아무 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험만 하더라도 탈세를 했다고 부정축제자로 지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세법은 수익을 훨씬 넘는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전시 비상사태 하에 세제 그대로입니다. 이런 세법 하에서 세율 그대로 세금을 납부한 기업은 아마 도산을 면치 못했을 겁니다. 엑스로버와 1위에서 10위 안에 든 사람만이 지금 부정축제자로 구속되어 있지만 12위 이하의 기업인도 수천 수만 명에 이릅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도 똑같은 조건 하에서 기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들도 모두 11위 이내에 들려고 했으나 역량이나 노력이 부족했거나 혹은 기회가 없어 11위 이내에 들지 못했을 뿐 결코 사양한 것은 아닐 겁니다. 따라서 어떤 선을 그어가 죄의 유불을 가려서는 안 되겠죠. 사업가라면 누구나 이윤을 올려 기업을 확장해 나가려고 노력할 겁니다. 말하자면 기업을 잘 운영해가 그것을 키워온 사람은 부정축제자로 처벌 대상이 되고
원조 달러나 은행 융자를 배정받아서 그것을 낭비한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한다면 기업의 자유경쟁이라 하는 자유경제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부정축제자의 처벌에 어떠한 정치적 의미가 있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도 어디까지나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처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예리하게 있다가 그럼 의아하면 좋겠어. 기업하는 사람의 본분은 사업을 크게 일으켜라.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그 생계를 보장해주는 한편 세금을 납부해서 그 예산으로 국토방은 물론이고 정부의 운영, 국민교육, 도로, 항만건설 등 국가 운영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부정축제자를 처벌한다 하는 그 결과는 경제 위축으로 나타날 것이며 이렇게 되면 당장 세수가 줄어가 국가 운명에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오히려 경제인들에게 경제 건설의 이익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 국가의 이익이 될 겁니다. 그렇다 하면 국민들이 납득 못하는 건 왜 하겠어? 국가 근본에 필요하다 하면 국민을 납득시키는 것이 바로 정치가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다시 만날 기회를 줄 수 없겠소? 그래, 그 저는 어디에 있습니까? 메트로 호텔에 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깜짝 놀라서 그래요? 우리 또 봅시다. 그리고 이제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텔로 돌아갔는데 그 다음날 그 정보 직원이 와서 이제 집을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집을 두고 나오다 말고 그럼 나머지 11명은 어떻게 될수 없대요. 그 사람들은 아직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여기 나갈 명분이 없죠. 그럼 내도 여기 더 있겠어. 그리고 주저물러 앉으니까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와서 이제는 정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그랬어? 11명 다 석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박정희 최고위원이 그 다음에 최고의장이 아니라 맨 처음에 부의장이죠. 부의장이나 장도영이 구속되고 최고의장이 되면서 바로 또 불러가지고 비료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때도 역시 정부의 그래서 도저히 못한다고 거절을 했고 세 번째 민정위원이 되는 63년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죠. 박정희 대통령이. 그리고도 또 바로 불렀습니다. 바로 불러가지고 비료를 부탁했지만은 역시 그때도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때 제일 극성스럽게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장도영 경제부총리 겸 장도영 총리죠. 총리겸 경제부총리가 집요하게 이 여자한테 그걸 강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나중에 흔들려서 그렇다고 한 가지 방법이 있어. 어떤 정부에 흔들리지 말고 모든 비료공장 건설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정부에서 이병철한테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가지고 내가 한번 해보겠어. 그랬더니 바로 대통령한테 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재가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불붙듯이 40개월 공정이 걸린다는 걸 이 사람은 고집스럽게 1년 만에 하겠다고 40개월을 무시하고 또 그 김재명 공장장하고 달려들어서 그걸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그마치 어떤 거냐면 액수가 그 당시 5천억 불이에요. 지금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액수입니다. 그때는 5천억 불이라는 걸 미쓰이 단독 자금으로 얻어가지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어려운 거 드디어 10년 만에 이제 비료공장이 눈앞에 보이는데 거기에 결정적인 하나의 사과됩니다. 미쓰이 측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네들한테 우리가 공유한 액수가 현재 4,400만 달러예요. 거기에 100만 달러를 당신들한테 우린 관리에 따라서 리베이트를 주겠어.
$100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컴컴하면 그냥 도쿄지사에 주워 그러고 거기다 놓고 써도 되고 하는데 그걸 그렇게 안 하고 박 대통령한테 바로 들어가서 지금 실정이 이렇습니다. 거기서 $100만 준다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박 대통령 아이디어가 그 현금으로 들여올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면 거기서 어떤 물건을 사들여와가 그걸로 여기서 돈을 만들면 안 되겠어. 그렇게 허락을 받고 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기계 들어올 때 냉장고, 테레비, 밥솥, 하다못해 전자레인지 막 실어 날리는 겁니다. 근데 그때 계속 정부 실력자가 협박자가 오는 거예요. 여보 이 회장, 당신의 집은 30%를 나한테 주시오. 내가 박 대통령이 이 다음에 자리에서 물러나서도 나는 끝까지 책임져야 될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려면 내가 30%를 내가 가져야겠어. 이러고 공간을 자꾸 치는 건데 참 기도 안 찬 얘기를 했죠. 그래서 설마 하고 박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의중을 떠봐도 박 대통령은 오로지 조국 근대화라는 이념에 열정이 붙어가지고 추워도 그런 생각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몇 번이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 들여오는 중에 그때 뭐가 터졌느냐? 드디어 사카린 터진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사카린 밀수 사건. 사실은 밀수가 아니에요. 그게 뭐 하는 거 하냐면 그 질소 비료를 만들 때 아모니아 처리하는 그 약품으로 그 OTS라고 그러죠. 오사. 그게 사카린인데 그게 필요한 건데 그걸 잘못해서 어떤 놈들이 꼬여가지고 일부 빠져나오는 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커진 겁니다. 근데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이름을 밝혀야 되겠네요. 차지철 씨가 앙심을 품고 여기저기 다 찔러댄 거예요. 거기 밀수다. 그리고 그때 또 각 신문에서는 전부 들고 일어났어요. 왜? 고전에 중앙일보 만들 때 중앙일보에서 3배, 4배 주고 우수한 사원을 다 뽑아갔습니다. 그리고 잠깐 사이에 5대 신문에 올라가는 그런 요란한 발전을 보고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언론이 그냥 있는 대로 막 두드려 패는 거예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드디어 내가 이걸 정부에 헌납하겠어 하고 선언하게 됩니다. 10년에 걸친 그 노고를 하루아침에 던진 거죠. 우리가 100만 원 가진 사람이 100만 원 잃는 거하고 1억 가진 사람이 1억 잃는 기분하고 100억 가진 사람이 100억 잃는 기분은 다 다르겠죠. 그걸 통째에 다 던진 겁니다. 던지고는 물러서려고 그랬더니 나머지 2개월 공소를 맞이해서 완공을 한 다음에 헌납해라. 할 수 없이 정말 나가기 싫으면 발 벗고 나서가지고 더 동료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납을 했습니다. 완공을 했어요. 그래 놓고는 바로 일본으로 들어가서 데이코쿠 호텔을 빌려가지고 거기에 그동안 일본에서 도와준 미스에이 그 중역들과 거기 하청업체가 자그마치 160여 개 하청업체가 있었는데 그걸 다 불러가지고 그 준공에 대한 기념 파티까지 말끔히 끝을 냈습니다. 끝을 내고 돌아와서 마무리를 하고 그걸 잊어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미친 듯이 조국 근대화 사업에 뛰어든 겁니다. 그래서 일으킨 것들이 그냥간이 60부터 70 사이에 일생에 했던 거 이상으로만 하는 걸 했어요. 뭐 삼성전자 임지원자, 석유, 그리고 뭐 정밀공업, 조선, 뭐 할 것 없이 또 유전공학 한꺼번에 다 일어나고 마지막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를 가지고 고민했는데 결국 그 고민을 하시다가 77년 7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가 목에다 달아놓은 또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오래 끌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경영을 하면서 좋은 말씀 많이 남기셨죠. 아니 그거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사업을 하십니까? 안위를 회피하고 도전과 고난을 감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한 기라 그런 말씀하시면서 반도체는
왜 반드시 해야 되는지 내 설명을 해주구만. 그리고 이건 반드시 그 당시 반도체를 하시면서 각 신문에 나왔던 얘기니까 이것도 한번 다시 되짚어드릴까 합니다. 반도체를 해야 하는 이유는 반도체 없는 나라는 고등기술의 발전이 있을 수 없다. 반도체를 기초로 모든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지 반도체 그 자체는 큰 이익이 나는 것이 아니다. 반도체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모든 산업의 예속화를 면할 수 없고 상대국이 제품 경쟁으로 반도체 공급을 중단하면 하루아침에 문을 닫아야 하는 지경을 당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윤이 적고 어려운 사업이지만 반도체를 해야 된다. 이 생각이 얼마나 나라를 위한 생각이지 그건 뭐 제가 세상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참 그 양반이 하신 좋은 말씀이 많아도 지금 내가 이 정도에서 말을 끝으려고 생각하면서 제 귀전에 들은 얘기 하나 있습니다. 이 양반이 언젠가 깊은 한숨을 쉬시면서 이 소나기가 지나가야 무지개를 볼 수 있는 기지 않아요? 그 하시던 말씀이 지금도 제 귀에 쟁쟁합니다. 너무 두서없이 긴 말씀을 드려서 시간 초월만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바쁘시도 않은 시간 내어 경주 신민영 사관학교를 찾아주신 탤런트 정욱 강사님께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사장님, 예, 포토타임. 예, 단체 사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하시는 바는 반별로 포토타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별로 포토타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굴이 안 보이실 경우에는 무대 위로 오셔서 올라오셔서 사진 찍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예, 뒤에 분들은 잘 안 나올 수가 있으니까 무대 위로 올라가셔서 사진을 찍으시면 되겠습니다.